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사기 시작됐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막판에 지금 요 한두 달 요때 사실 승패가 거의 좌지우지 되는 거니까 중간에 포기 절대 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달리시길 좀 일단 먼저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문제 같은 경우 비상장 주식 관련한 거랑 문제 2번 공사 중인 부동산 감정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 것 같고, 문제 3번이랑 문제 4번은 좀 간단히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 형태로 제 문제를 냈는데, 채점을 해서 보다 보니까 아직 조금 기본적인 부분 조금 놓치시는 분들이 아직 있어요. 그래서 그 사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답안을 보시고 복기를 하실 때 새로운 내용으로 뭔가를 추가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서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시험장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항상 그것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것만. 그래야 시험장 가서 모르는 문제 나왔을 때 그거를 대처를 하고 처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대처와 처리에 대한 기준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는 거고, 그 생각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충분히 꽈락은 안 나와요. 절대 꽈락은 안 나오니까 그렇게 일단 접근을 하시는 마인드를 좀 접근을 먼저 할게요. 그래서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 지금 비상장 주식 지난번에도 한번 내긴 했었는데, 자, 비상장 주식 관련해서 이제 지난번에 냈던 거랑 조금 연계가 돼서 지금 상대수세법 조문을 하나를 드렸죠. 요거 말고 물음 1번을 가서 보시면, 물음 1번 첫 번째가 비상장 주식에 대한 감정평가의 현실적 필요성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라고 되어 있죠. 물음 1번이 간략하게 기술하고, 그리고 뒤에 감정평가 시 조사 확인 사항 및 필요한 자료 등을 이제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배점이 이게 20점이잖아요. 20점이면 당연히 여기 설명하는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겠죠. 그리고 기술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간략하게 기술하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배점을 많이 줘도 5점, 얘가 15점의 배점을 가져가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물어본 거, 그럼 물음이 뭐냐? 간략하게 기술화해서 물어본 거는 여기서는 이제 현실적 필요성을 물어봤죠. 요거를 뭐 목차를 2개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비상장 주식에 대한 의의 있죠. 그거를 서에다 쓰셨거나 서에 안 쓰셨으면 여기 본문 물음에서 의의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명하시오의 목적어가 뭐였어요? 목적어 2개죠. 첫 번째 물어본 게 조사 확인 사항이죠. 이거를 물었고, 두 번째 물어준 게 필요한 자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가격 자료 등이라고 주어졌어요. 이걸 왜 줬냐? 혹시나 다르게 쓸까봐, 그죠? 다른 얘기를 썼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지만 문제에서 이렇게 제시를 했으면 제시한 방향대로 반드시 따라가셔야겠죠. 그죠? 굳이 다른 거를 먼저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2개를 배점을 15점을 물어봤으니까 얘랑 얘가 반반 정도 기술이 돼야겠죠. 그죠? 그래서 배점을 대부분 많이 놓쳤어요. 그죠? 여기 사항은 지금 실무 기준, 요거는 요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기 때 기본적인 내용 저희가 정리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약술 사항으로 정리해서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오늘 문제는 비상장 주식만 냈지만 이거 자체로 정리를 하시고 끝낼 게 아니라 기본적인 대상 물건들 있죠. 근데 토지나 건물, 복합 부동산 이런 거는 잘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쓰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상장 주식, 그다음에 기업 가치, 비상장 주식과 연결해서 쓰는 애들이 있죠. 그다음에 영업권, 그다음에 지식재산권,
요거는 반드시 세트로 같이 다 따로 정리하셔야 돼요. 즉 조사 확인사항 하는 거랑 필요한 자료들 있잖아요. 요거는 반드시 약술로 최소한 10점으로는 암기를 하셔서 가져가셔야 될 부분이에요. 시험에서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고 나오게 되면 얘는 빠르게 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암기할 사항이니까 여기에 하나만 더 추가를 하자면 이제 임대료. 임대료가 이제 실무 문제로 나오고 나서 아직 그 실무 매뉴얼, 임대료 매뉴얼이 나오고 나서 이론에서는 아직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임대료 파트, 요 네 가지 파트는 무조건 1순위죠. 그죠? 요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이거는 반드시 정리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내가 각 물음별로, 요 대상 물건별로 각 10점씩은 정리를 해두시고 계셔야 돼요. 최소한 3개에서 4개씩은 다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전체를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이는 반드시 준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빼먹었다. 가치하락분. 이것도 이제 보면 요즘 평가사가 이제 약술로 종종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성 회복의 뭐 복구 기간이라든가 회복 비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9가지 정도. 그것도 같이 연동해서 이는 최대한 가져가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뭐 예시답안으로 이거는 볼게요. 예시답안 이쪽 가서 보시면 계속 기업의 전제를 일단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할지 아니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하는데 그 특별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청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계속 기업과 청산 여기에 관련한 얘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깔릴 거고 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활용과 분석 얘기가 있죠. 세 번째가 이제 그 밖에 조사 확인 사항. 그래서 경제산업 기업 개요라든가 중요한 거는 소유 지분의 비중에 따른 지배력 있죠. 3쪽에 보시면 얘가 중요해요. 얘가 지분에 대한 비율. 그래서 소유 지분의 비중에 따른 지배력, 지분 가치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좀 중요하고 또는 우선주 이런 것들이랑도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얘를 좀 반드시 기억을 해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밖에 필요한 자료에서 보시면 가격 자료에 거래 사례 자료, 수익 자료, 원가 자료들이 나와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 활용하시면 되고 그 외에 지금 경제 분석, 산업 분석, 그다음에 내부 현황 분석 자료, 요게 지금 실무 기준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갖고 가시고 여기 지금 말씀드린 5가지 요거에 대한 조사 확인 사항과 필요한 자료, 요것들은 최소한 3-4개씩은 암기를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물음 2번을 가서 볼게요. 물음 2번. 물음 2번을 가서 보시면 여기서 지금 혼란이 좀 많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물음 2번을 가서 보시면 비상장 회사인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A씨가 가업의 승계를 위해서 보이는 주식 중 일부를 아들에게 증여하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요거를 이제 몇몇 분들은 좀 헷갈려 하시는데 일반 거래 목적과 증여 목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죠? 일반 거래 목적들 중에 하나가 증여인 거죠. 그죠? 상속세로 할 수도 있고 증여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일반 거래에 시가 참고용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접근을 하시고 이 경우 즉 이 증여하려고 하는데 해당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적용 가능한 기준 가치 그래서 가액과 감정 평가 방법 그죠? 이거 구조를 한번 다시 문제에서 볼게요. 물어본 게 뭐야? 자, 물음을 가서 보시면 물음이 서술하는 노나시오죠. 노나시오인데 물음이 뭐예요? 물음이 2개를 물었죠. 기준 가치와 그죠? 감정 평가 방법을 물었어요. 방법을. 자, 배점이 지금 20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준 가치와 감정 평가 방법을 동시에 물었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10점 10점씩을 가져가야겠죠. 물어본 거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 외에 나머지 목차들은 부수적인 거란 말이에요. 부수적인 건데 물어본 게 이거니까 얘네들을 중심으로 서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지금 감정평가 관계법규 및 관련 세법 등을 토대로 즉 지금 감정평가 관계법규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관련 세법 등이라고 되어 있어서 등에 대해서 다른 얘기들 서술해 주실 때는 뭐 활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최소한 이 2개를 기준으로 즉 감정평가 관계법규에 따를 때 기준가치와 감정평가 방법
세법에 따를 때의 기준가치와 감정평가 방법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요 목차 구조를 대부분 잘 못 잡았어요. 예. 그러니까 요걸 토대로 얘랑 얘를 물어봤으니까, 그렇죠? 감정평가 관계 법규에 따라서 얘랑 얘를 목차를 잡아서 활용하시면 되고, 세법에 따른 기준 가치가 뭐고, 그때 감정평가 방법은 뭐고, 여기에만 집중해도 배점은 충분히 다 가져가겠죠. 그 외에 나머지 내용들은 배점이 크게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점수를 더 드리려고 해도 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일단 접근을 한 거고, 그러면 첫 번째 감정평가 관계법규, 요거를 첫 번째 목차로 잡은 거죠. 얘가 1번, 얘가 2번이게 됐죠. 배점이 20점이니까 여기서 10점, 여기서 10점, 요걸 토대로 가는데 얘를 각각 동일하게 접근을 해야겠죠. 그죠? 그 목차를 뭐 2개씩 가져가셔도 되는데, 배점이 여기서 기준가치와 감정평가 방법, 그죠? 첫 번째 기준가치, 여기서 기준가치는 뭐예요? 비상장 주식을 할 때 시장가치겠죠. 그렇죠? 그래서 목차가 지금 첫 번째로 사쪽에 보시면 기준가치로서 시장가치라고 나와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련 규정에 있어서 감칙 규정을 하나를 활용을 했고요. 세 번째가 실무 기준을 목차로 활용을 했어요. 관계 법규에 실무 기준이 포함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조문에 따라서 목차를 활용을 해서 감칙 조문 자체에는 자기자본가치법에 의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외의 방법들을 서술을 할 때는 실무 기준에서 활용을 해야겠죠, 그죠? 물론 감칙의 제12조를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주된 방법, 다른 방법, 이렇게 접근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방법을 나눠서 접근하는 방법이 일단 첫 번째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세법 중에서 지금 조문이 상증세법이 들어가 있죠. 마찬가지. 얘는 그래서 기준 가액이죠. 문제에서 제가 그래서 기준가치하고 괄호하고 가액을 드린 이유가 요것 때문이죠. 왜? 얘는 기준 가액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이거는 지난번 3기 때 문제로 드린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기준 가액으로서 얘는 시가죠, 시가. 이 시가에는 그때 말씀드렸어요. 수용 가격이라든가 감정 가격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개념이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예시답안 6쪽에 가서 보시면 오른쪽에 기준 가액으로서 시가가 뭘 말하는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이건 지난번에 문제를 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수용 가격이나 공매 가격, 감정 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걸 다 시가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두 번째가 여기는 지금 제가 세법이라고 했지만 목차가 지금 상증세법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원칙적인 방법, 예외적인 방법, 그러니까 주된 방법이나 다른 방법으로 했을 때도 틀은 연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인 방법 안에는 조문 문제에서 보시면 상지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서 1항, 2항, 3항, 이거 다 연결되는 애들이죠. 1, 2, 3항이 원칙적인 방법인 거죠. 예외적으로 4항에 보시면 이때는 순자산 가치로 구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1, 2, 3항이 그 앞에 보시면 1항에 손익가치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요거에 대한 설명들이 2항과 3항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원칙적인 방법에 들어가는 거고, 또는 목차를 순손익가치, 그 다음에 순자산가치 이렇게 잡으셔도 되겠죠. 조문을 그대로 활용하셨다면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조문에 주어진 내용을 토대로 배점에 맞게만 지금 조절만 한 거예요. 어디까지 내용을 쓸지는 여기 지금 예시답안 6쪽과 7쪽에 나온 내용은 다 문제에서 조문에서 제시가 된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 접근해서 쓸 거는 여기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자기자본가치법도 다 기본적으로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추가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은 요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고민하셔야 될 부분은.
배점 조절에 따라서 문제 목차 개수를 먼저 확정을 해놓고 내가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뭔지 그거는 구조를 짜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먼저 다른 방법이 뭔지부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방법들이 뭐가 있고 이게 아니라 지금 문제 분석에 따라서 목차 구조와 개수를 먼저 파악을 해놓고 여기서 새로 추가해야 될 내용이 뭔지 그것만 배점에 맞게만 처리를 하자.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가 지금 1번 문제에서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상장 주식 요거 문제 냈었고 비상장 주식 말고 방금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 가치라든가 영업권, 지식재산권 여기는 출제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서 반드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2번으로 가서 볼게요. 문제 2번은 좀 많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의 문제였는데 요거에 대한 처리가 조금 많이 미흡했던 것 같아요. 자, 일단 토지가 있고 지금 건축 공사 중인 건물이 있죠. 그렇죠? 얘를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혹시나 문제를 개요를 보시면 공동주택을 건축 중이라고 했죠. 근데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반드시 구분소유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죠. 문제에 따라 틀려요. 그리고 혹시나 다르게 쓸까봐 지금 여기 보시면 둘째 줄에 대상 공동주택 괄호하고 건물 및 그 부지로 구성되는 복합 부동산이라고 줬어요. 집합 건물로 당연히 접근하면 안 되죠. 그렇죠? 문제는 토지 건물 복합 부동산인데 이 건축 공사 중인 상태의 건물을 과연 평가를 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인 거죠. 그죠? 이런 상태에서 전제가 지금 공동주택을 건축 중이다 라는 얘기. 건축 중인데 이게 얼마만큼 됐는지와 관련해서 평가 의뢰일 현재 준공 직전 단계다. 이렇게 이제 힌트를 하나를 줬는데 준공 직전 단계라고 해서 얘를 반드시 평가할 수 있냐? 그건 다른 얘기예요. 판단을 다시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일단 세 번째 줄 보시면 비사는 준공 후에 그죠? 비사가 지금 준공되고 난 후에 그죠? 그때 대상 부동산을 일괄 임대해서 투자 목적 부동산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준공 후에 얘는 임대해서 운용을 할 거다.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임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기서 부수적으로 들어간 게 시사와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임대차 계약 기간은 준공 후 5년. 그죠? 준공 후 5년간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혼동을 되게 많이 하신 게 지금 뭐를 평가하는 거예요? 토지 건물을 평가하는 거죠. 둘째 줄에 보시면 비사는 대상 공동주택의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를 원한다고 했지 임대료를 평가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전혀 없어요. 근데 여기서 기준 시점 이런 얘기들 보시면 임대 개시 시점 얘기가 나온다든가 임대료에 대한 감정평가 얘기가 나올 거리가 아예 없는 애예요. 그죠? 근데 그 얘기를 왜 했어요? 대상 물건이 뭐냐고. 대상 물건은 지금 토지랑 건물이잖아요. 복합 부동산이라고 주어진 상황인 거고 임대료는 아예 논외의 대상이에요. 여기서는. 그죠? 그리고 나서 물음 1번을 볼게요. 문제를 잘 보셔야 되는데 대상 물건의 확정에 대해서 기술하라고 했죠. 그죠? 기술하라고 했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짧게 썼는데 반반을 쓰셔도 되긴 하겠지만 기술하고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10점이니까 최소한 반반을 쓰시거나 얘는 지금 간략히 설명을 하는 거라고 해서 저는 3점, 7점에서 목차 여기 1개, 여기는 목차는 여기서 2개 이렇게 갔어요. 그죠?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 이걸 보고 싶어서 낸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대상 물건 확정을 물어봤지 기본적 사항 확정을 물어봤나요? 요 물음 1번에서. 물론 물음 2번에 기준 시점 얘기가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엮어서 보여주려고 하시는 의도도 있지만 걔를 보여줄 거라면 문제 2번 서설에서 보여줬어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서에서 뭐를 썼냐? 감정평가 절차부터 시작했어요. 네. 그게 아니죠. 물음 1번은 대상 물건 확정, 물음 2번은 기준 시점이잖아요. 요거의 상위 개념은 기본적 사항의 확정이죠. 서에서 쓸 거면 기본적 사항의 확정을 서에다 쓰셨어야죠. 그죠? 3번은 본건의 임대료 수입 파악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잖아요. 임대료 감정평가예요? 아니죠. 임대료를 파악할 때 임대료 수입을 얘는 그러면 왜 파악하려고 하는 거겠어요? 본건의 토지 건물 복합 부동산을 평가할 때 활용하려고 지금 그거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얘기잖아요, 전혀. 그러니까 서에다 쓸 거면 기본적 사항의 확정은 서에다 쓰셨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 사항의 확정은. 그렇죠? 대상 물건 확정 자체를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대상 물건 확정에 대한 개념이 있을 거고 지금 다시 보시면 건축 중인 건물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지를 물어봤어요. 여기 물음이 뭐라고요? 건축 중인 건물이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지를 물어봤다고요. 앞에서 대상 물건 확정을 물어보고 얘를 물어봤잖아요. 다시 말하면 얘는 건축 중인 건물을 대상 물건으로 잡을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본 거지 조건부 평가를 물어본 게 아니죠. 그죠? 조건부 얘기를 너무 많이 썼어요. 그게 보니까 무슨 의도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죠? 이거는 지금 이 건물 공사 중인 건물을 평가 대상으로 확정 잡을 수 있냐 없냐 문제지, 그죠? 그 조건에 대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거를 너무 간과했다. 예. 그래서 요런 현업 얘기만 일단 드리면 건축이 공사 중인 건물, 자 준공 직전 단계를 빼고 볼게요. 건축 공사 중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공정률이죠. 건물 골조를 어디까지 올렸는지, 철콘조라고 했을 때 구조를 다 짓고 외벽만 지금 뭐 남아있는 상태인 건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평가 대상으로 삼을지 말지를 판단을 하는 거고, 실무 문제에서 보셨을 텐데 뭐 이런 거 60%면 원가 기준으로 가산을 하던가 준공 후 기준으로 감가를 하던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죠. 그죠? 근데 이거에 대한 얘기를 전혀 이제 그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조건 얘기만 지금 어디서 꽂혔는지 왜 그러는지 저는 요거는 잘 판단이 안 되는데, 예, 조건 얘기 너무 꽂혔어요. 그리고 준공 직전 단계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상당수 많이 답안지에 서술한 표현이 뭐냐면 본건이 등기가 될 거라고 좀 확정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서는 사실 그걸 가지고 단답식으로 사실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의 조건은 뭐예요? 다시 보시면 준공 후 5년이에요. 준공이라는 말은 사용 승인이 나고 나서부터 임대차 계약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건물이 준공 직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5년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죠? 제일 대표적으로 신림역 앞에 신림역 앞에 보시면 건물 짓담한 거 그거 거의 뭐 지금 7, 8년째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용 승인이 무조건 나야 돼요. 근데 이게 적법하게 등기가 될 거를 바로 전제로 해서 평가를 하면 안 되겠죠. 특히 담보에 있어서는 건축 공사 중인 건물 이렇게 잡혀 있으면 특히나 준공 직전 단계라고 하더라도 담보를 할 때 현업에서 절대 건물 평가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언제 하냐? 건축물 대장 나오면 해요. 예, 대장이 무조건 나와야 해요. 왜? 물적 사항을 확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물적 사항은 등기랑 대장 중에 뭐가 먼저 나요? 대장이 먼저 나죠. 물적 사항은 대장이 먼저 나고 그 다음에 등기가 돼요. 권리관계는 등기가 먼저 나고 대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적 사항과 관련해서 이걸 확정할 수가 없는데 이거를 너무 단답식으로 지금 접근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상 물건을 할 때 과연 얘를 평가를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논의가 있는 거예요. 논의가. 그래서 8쪽 가서 보시면 이시답안에 건축 중인 건물의 평가 대상 여부 이걸 물어봤는데 이걸 목차로 잡은 분이 별로 없어요. 예, 평가 대상이 되냐 안 되냐를 물어봤잖아요. 여부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야죠.
조건 검토하고 6조 2항 검토하고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 이걸로 배점을 채우면 이건 점수가 사실 없는데 너무 많이 그렇게 써가지고 점수는 제가 드리긴 했거든요. 네, 드리긴 했는데 그걸 물어본 게 전혀 아니다. 조건 얘기가 아니다. 보시면 건축 중인 건물은 그 성격상 완성 후의 이용 상황과 건물의 상태를 알 수가 없죠. 특히나 도면은 실제 그 계획과 항상 다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쪽 가서 보시면 준공 이전에 권리관계가 일단 확정도 안 되죠.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감정평가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일반적으로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안의 경우를 보시면 의뢰일 현재 준공 직전이기 때문에 현장 조사 이래 물적 확정이나 확인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한 거죠. 준공 직전이면 거의 건물이 완성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상태라면 그러면 할 수 있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본건의 경우 조건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조건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사안에서 지금 목적이 명확하진 않지만 지금 타인과의 거래 관계가 아닌 B사의 지금 만약에 내부 의사 결정 목적이다. 그러면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걔를 기준으로 담보 절대 못 해요. 네, 절대 못 나가요. 그 다음에 물음 2번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물음 2번을 생각보다 양을 굉장히 적게 쓰셨는데 기준 시점에 대해서 약술하고 어느 시점으로 해야 할 것인지 논하라고 했죠. 그죠? 최소한 반반을 쓰셨거나 아니면 기준 시점에 대해서 배점을 많이 가져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를 안다고 해서 기준 시점의 의의부터 관련 규정 검토하고 원칙과 예외 이런 거 검토하고 그런 걸로 배점을 채우면 안 되겠죠. 본건이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어느 시점으로 할 거냐 그걸 논해봐라 문제가 되는 사항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시답안 보시면 감칙 규정에 검토해서 기준 시점의 의의와 원칙과 예외만 간단히 들어가 있죠. 간단히 들어가 있고 두 번째 사안의 경우 그죠? 두 번째에서 지금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 기준 시점의 설정 가능성을 목차로 잡았어요. 왜? 논의가 되는 부분을 먼저 보여주고 나서 그래서 본건은 뭘로 쓸 거냐의 문제란 말이죠. 첫 번째, 그래서 준공 전에 준공 직전이니까 준공이 되기 전에 그때 현장 조사를 할 수가 있겠죠. 기준 시점을 설명하는 거를 사안 포섭을 하실 때 다른 얘기를 쓸 게 아니라 그 사안 포섭 그 기준 시점에 개념을 가지고 포섭을 하셔야죠.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답안에 누구인지 제가 까먹었는데 가격 조사 완료가 가능한 경우 그다음에 가격 조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이렇게 목차를 잡아서 처리하신 분이 있거든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렇죠? 그 안에 개념 가지고 그대로 목차 활용해서 포섭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구 쪽에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볼게요. 다만 예외적으로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그 목차가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 가격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이렇게 잡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그냥 활용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설정 가능성을 문제로 봤을 때 첫 번째 보시면 준공 전에 현장 조사를 하고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준공 전을 그냥 가격 시점으로 하는 경우, 그렇죠? 이때는 현황이겠죠? 지금 있는 상태, 즉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공사 중인 상태대로 평가를 한다는 얘기인 거고, 두 번째 준공 전에 현장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준공 후에 요때가 조건을 붙여서 할 수 있는 경우예요. 요때가. 그렇죠? 둘째가 조건을 붙여서 이미 건물이 완성된 상태를 기준으로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장 조사 자체를 언제 하냐? 준공 후에 하면 되겠죠. 그렇죠? 준공 후에 하고 그리고 나서 평가 자체를 준공 후에 하면 그냥 지금 상태대로 평가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준공 전, 여기는 준공 전에 하고, 그 다음에 조건 없이 하는 거고, 네 번째가 준공 후에 현장 조사하고 준공 후를 기준으로 현황대로 평가를 하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러한 논의가 있는 부분에서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본권은 뭘로 해야 될 거냐에 대한 답은 정해져 있진 않지만 조건에 대한 논의로만 너무 끌고 갈 게 아니라, 그죠? 보통 그래서 현업에서 이런 물건 언제 한다고요? 준공 후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 조사를 완료를 하고 준공 후에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그리고 담보할 때 사실 이 외의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조건으로 나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담보가 아닌 목적에서는 간혹 쓰여요. 그래서 아까 앞에 사안의 경우에서 어떤 게 들어가 있어요? B사의 내부 의사결정 목적을 하는 경우라면, 그죠? 그때라면 뭐 조건을 붙여서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예시답안 10쪽에 보시면 이 네 가지 사항이 나와 있고, 본권의 기준 시점을 언제 판단해야 되느냐. 설문상 의뢰인은 준공 전에 현장 조사를 하고 라고 되어 있죠.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평가 의뢰일 현재, 준공 직전 단계인데 그때 평가 의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공동주택의 가격에 대한, 즉 그 건물 및 그 부지로 구성되는 복합부동산이라고 줘서 준공 후를 기초로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의사가. 그렇죠? 그러나 당연히 미래 시점은 결과가 불확실하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되죠. 네, 안 되고 대상이 확인 가능하고 의뢰 목적이나 공사 현황, 이거를 아까 뭐라고요? 공정률이라는 말을 활용을 한다고요. 감정평가의 안정성,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당연히 준공 후에 현장 조사를 하고 준공 후에 현황을 기초로 함이 타당하다. 이게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많이 쓰이는 거예요. 담보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가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그리고 넘어가면 이 외에 조건을 할 수 있는 경우와 검토 가능한 경우를 붙여서 검토를 해서 조건을 붙여 할 수도 있다. 그죠? 조건이 주된 게 아니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물음 3번. 임대료 수입 파악 시 유의점. 그쵸? 요것도 사실 정확한 논점을 캐치하신 분들은 사실 거의 없었어요. 한두 명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자, C사와의 임대차 계약이 현재 체결되어 있어요. 그쵸? 근데 그 계약의 조건이 뭐였어요? 준공 후 5년이에요. 준공 후 5년이고 지금 현재는 준공 직전 상태죠. 당연히 임대료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아니죠. 그러면 임대료 수입을 그러면 어떻게 파악을 해요? 뭐밖에 없어요? 계약서밖에 없죠. 계약서밖에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의 내용에 지금 근거를 해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두 번째가 현재 체결된 계약에 근거한 수입의 파악, 지금 현재 계약서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고, 특히나 5년짜리 장기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임대료를 깎아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계약 기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갱신, 이런 조건들이 붙을 수도 있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특약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그 특약사항들을 검토를 해서 얘를 본권 임대차 계약이 적절한지 아닌지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11쪽에 이번에 넷째 줄 보시면 건물 전체에 대해서 실질적인 임대료가 산정되는 기준일,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계약 임대료, 즉 월세 얼마, 보증금 얼마, 그 다음에 계약 면적이 중요하겠죠. 임대차 계약서에서 당연히 계약 면적이 중요한데 지금 건물이 공사가 안 됐으니까 면적이 확정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비용 부담에 대한 계약 내용의 확인, 나중에 추가 하자 보수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 부담을 누가 할 건지, 이런 것들이 특약사항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프리렌트라든가 인테리어 공사 기간이 만약에 결부된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그거는 다 계약서에 나와 있다. 책임 준공을 누가 할 거냐, 누가 마지막까지 건물을 완공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걸 근거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계약 임대료가 그러면 적정한지 타당한지를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에 그 개정된 실현성이나 그 정도의 영향을 미치니까 그때 검증은 뭘로 한다? 검증을 임대사례 비교법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검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계약 지금 현재 임대료가. 그 다음에 채점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좋게 활용을 했던 거는 표준적인 임대료의 파악, 이런 것도 활용하신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합리적으로 접근을 하신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죠? 표준적인 임대료와 지금 본권에 대한 임대료 수준의 차이가 분명히 발생을 할 거니까
그걸 가지고 사실 뭐 합리성이든 타당성이든 요거를 살펴봐야 된다. 그 얘기가 사실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임대료 수입 파악 시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한 대부분은 일반적인 즉 뭐 보증금 얼마에 뭐 운영 경비나 관리비 이런 것들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준공 후 5년이라고 했을 때는 장기 임대차 계약이기 때문에 그 계약에 대한 특약, 그거를 조심해서 살펴봐야 된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 자, 문제 3번도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닌데 요거를 접근할 때 문제 물음에서 물어본 목적어, 그 다음에 배점, 요거에만 좀 집중을 해서 좀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게 너무 좀 보였었거든요. 자, 첫 번째 문제 3번에 서술어를 보시면 설명하고 설명하시오죠. 배점이 20점이니까 당연히 여기 10점, 여기 10점이겠죠. 그렇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거를 너무 안 지켜요 지금. 그 다음에 목적어, 앞에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목적어가 뭐예요? 목적어가 업무의 특수성을 물어봤어요. 이걸 물어본 거죠. 특수성이 뭐냐를 물어봤지 감정평가의 기능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업무 영역의 다양성 이런 것들은 좀 활용할 수가 있겠지만 다른 그 기본적인 가치 형성 요인의 복잡성이라든가 평가 목적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든가 이런 얘기는 사실 불필요하죠. 업무의 특수성 자체를 물어봐. 특수성이 뭐야? 그냥 결국에 다시 말하면 특성이잖아요. 성격을 물어본 거잖아요. 이게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물어본 건데 걔가 목차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다른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감정평가 업무 시 발생 가능한 오류의 유형 및 그 발생 원인. 여기서 물어본 건 뭐예요? 오류에 대한 유형과 발생 원인을 물어본 거죠. 이것도 정답이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즉 물어본 건 오류의 유형, 종류를 구분을 하고 그게 왜 발생을 하느냐를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얘는 내가 어떤 일정한 기준에 맞춰서만 보여주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그거에 대한 처리가 너무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먼저 감정평가 업무에 대한 특수성이죠, 그렇죠? 여기서 예시답안에서는 공정성, 그 다음에 객관성, 전문성으로 저는 이제 목차를 잡았지만 요거 말고 할 수 있는 거 또 뭐가 있어요? 성격이니까 강론에서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렸었죠. 합리성, 신뢰성, 그죠? 그 다음에 업무와 관련한 거니까 다양성 또는 복잡성, 그 다음에 변동성 이런 식으로 성격이 좀 목차로 드러났으면 사실 앞에 부수적인 설명은 불필요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특성이 어떤 것들이 있냐 평가 업무에 있어서 그래서 이 성격 자체를 목차로 그냥 대놓고 보여주는 게 가장 좋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여기 내용 서술은 만들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오류의 유형 및 발생 원인인데 이거는 예시 목차만 일단 먼저 보시면 허용, 그다음에 인위적 오류가 있고 능력 부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제목 자체는 기억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분류를 내가 어떻게 할 건지만 판단을 하시면 되거든요. 허용 오류라고 하는 거는 즉 오차 범위 내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수용 가능하다,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오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인위적 얘기는 뭐예요? 고의죠, 고의. 그렇죠? 능력 부족은 뭐예요? 실수, 오기, 오산, 잘못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내용은 이런 건데 제목 자체를 기억하기보다 여기서도 내용을 접근을 하실 때 이제 몇몇 분들이 앞에 목차와 좀 연결성을 위해서 활용을 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앞에 문제를 다시 보시면 감정평가 업무 시 발생 가능한 오류의 유형 및 발생 원인인데
그죠? 물음이 오류의 유형과 발생 원인을 직접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업무 시에 포커스를 두고 이 업무를 나눠서 접근을 하신 분도 있다. 그죠? 그것도 가능하겠죠. 가능은 하지만 내용을 답안 여러분들이 그 내용 그 목차를 토대로 답안 작성한 걸 보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즉 구조 자체는 감정평가 업무 시라고 주어졌으니까 얘를 목차 구조를 나눠서 접근할 수 있어요. 감정평가 업무를 그럼 분류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치 추계 업무가 일단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비가치 추계를 할 수도 있지만 컨설팅이나 그다음에 평가 검토 이런 식으로 업무를 분류를 해서 즉 얘를 분류해서 목차를 가는 방식도 접근성은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다만 이렇게 접근을 해서 쓰게 되면 내용이 비슷해져요. 비슷해지는데 여러분들이 답안 쓰신 것들 중에서 조금 접근을 달리 하셔야 될 부분은 감정평가 업무시잖아요. 감정평가 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답안 쓰신 것들 중에서 대상물건 확정시 유의사항이라든가 자료수집 및 정리시 유의사항, 즉 절차를 가지고 포섭을 한 게 있단 말이에요. 아예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걔는 감정평가 시 전체에 대한 얘기인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얘를 쪼개던가 아니면 얘를 쪼개서 접근을 하는 게 맞겠죠. 얘를 직접적으로 물어봤으니까. 우리의 유형이 뭐 어느 책에 뭐가 정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형을 자기가 어떤 분류 기준에 따라서 나누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요거를 모른다고 전제를 할 때, 모른다고 전제할 때 저라면 자 오류와 관련한 건데 오류는 어쨌든 잘못한 거고 실수를 한 거죠. 그렇죠?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법규에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봤던 용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학설에도 많이 나오고. 중대 명백이나 고의 중과실 이런 얘기 법규에서 무지하게 들었잖아요. 그렇죠? 저라면 이 내용을 모른다고 했으면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접근을 했을 것 같아요. 시험장에서. 법규에서 봤던 용어잖아요. 중대하거나 정말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건데 명백하게 한 거. 고의로 했거나 뭐 고의로 하지 않았거나. 중과실 그거를 잘못하면 안 되는데 잘못을 했거나. 사실 이 내용들이 이렇게 그냥 퍼진 거잖아요. 같은 내용이에요. 내용으로 보면.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도 되겠죠?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이거나, 그죠? 의도적, 고의, 일부러 한 거고, 인위적인 거고, 비의도적,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내가 분류에 대한 체계를 잡고 이렇게 보여주는 게 답안에 있어서 채점을 할 때 이런 식의 답안이 들어오면 훨씬 채점이 점수가 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정해진 정답이 아니지만 오류의 유형과 발생 원인을 물었지 여기서부터 뭐 가치 형성 요인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치 형성 요인의 복잡성, 뭐 다양성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거는 점수가 사실 없어요. 그렇죠? 직접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지금 무슨 과정을 겪은 거냐? 지금 목차를 표현화 시킨 거죠. 목차화 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모르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르는 내용이 아닌데 이거를 생각을 해서 그거를 접근하는 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틀. 그거를 항상 고민하시고 실제 시험에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나는 어떻게 대처할 건지 복기를 할 때 반드시 그걸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보 감정평가의 기준 가치. 그죠? 이거는 뭐 예전에 한번 냈었죠. 담보 감정평가의 기준 가치가 뭐냐. 자, 근데 기준 가치를 물었어요. 그죠? 뭐 담보 감정평가의 원칙을 물은 것도 아니고, 그죠? 뭐 현황주의, 뭐 준수주의,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물은 게 아니라 기준 가치가 뭐냐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죠? 답은 시장 가치라고요. 시장 가치. 시장 가치 외의 가치가 아니라고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겠지만 대부분 거의 담보에 있어서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게 95% 이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의 기준 가치는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에 뭐를 고려한다?
채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측면에서 그거를 감안을 하자, 고려를 하자라는 얘기인 거죠. 기준 가치가 달라지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요거 반드시 인식을 하셔야 돼요. 요게 몇몇 답안들에서 잘못 서술이 된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요렇게 접근된 거고, 그 다음에 예시답안에서 하나 좀 추가적으로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거는 17쪽에 마지막 17쪽 보시면 셋째 줄 보수적 측면에서 감정평가를 하는데 넷째 줄 이때 유의할 점 있죠. 예. 채무자의 신용도나 자금 사정, 재무 상태, 채무 상환 능력, 기업 규모나 평판, 그다음에 뭐 해당 업종 내의 영향력 이런 거는 고려를 하면 안 되겠죠. 시장가치 기준 원칙이니까. 그러면 요거를 다시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면 시장가치 기준 원칙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주관적인 사항은 고려를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현업에서는 간혹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데가 있어요. 담보평가제 심사할 때 채무자의 상태가 안정적이니까. 근데 채무자의 상태가 안정적이라서 그랬다기보다는 채무자의 신용 상태가 안정적이면 채권 회수가 안정적이라서 얘를 고려를 한 건 거죠. 그죠? 채무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채권 회수를 할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몇몇 이제 법인들에서는 이러한 사항들도 함께 고려를 한다. 심사할 때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지. 여기 지금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객관적인 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 자체는 고려를 하지 않지만 채권 회수에 불안정성을 띠게 되는 요소가 있다면 걔는 고려를 해야겠죠. 그렇죠? 좀 뉘앙스의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